네, 뉴스나우 정치권 속보로 문을 열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1년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친명계 3선인 박찬대 의원이 조금 전에 선출됐습니다. 단독 입후보로 조금 전에 찬반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당선됐는데요. 수락연설 내용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원대 박찬대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통 크게 양보해 주신 덕분에 제가 원내대표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이 하나로 더 크고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양보와 배려가 더 빛날 수 있도록 2배, 3배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원내대표에 당선돼서 기쁜 마음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무게감, 국민께서 주신 숙제를 잘 풀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더 크게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숙제라도 171명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들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22대 국회가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신발끈 꽉 매고 있는 힘껏 뛰겠습니다. 민주당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쪼개며 일하겠습니다.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국민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박찬대 의원, 친명계 3선 의원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고요. 조금 전에 수락연설한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당이 하나로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소통을 강화하겠다. 2배, 3배 열심히 뛰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 앞으로 굉장히 국회에서 중책을 맡게 될 텐데요. 국회는 지금 여야 강대강 대치 중이죠. 어제 최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여야 대치 전국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리고 재표결을 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는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엄중 대응을 밝히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구호를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여권이 같은 구호로 내건 현수막만 수만 장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범인이 아니니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말의 도가 지나쳤다면서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원칙과 국민의 기준에 따라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해 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송석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이 어거지라면서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찬성 여론에 대해서는 민의는 존중해야 하지만 최상병 사건의 본질은 일탈한 정치 군인을 국방부 지휘권자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믿겠다며 특검을 하겠다는 건 아직 절차적으로 미성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추리게 되어 있는 내용은 자신이 봐도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지휘권자의 이런 뭔가 바로잡는 행위를 갖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수사 예압이라는 사건의 본질에 관한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특검법은 다시 이거 당연히 거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믿겠다 또 특검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절차적으로 특검에 가기에는 절차적으로 미성숙이다. 강대강 대치로 전국이 전환되면서 21대 남은 임기에서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나 연금 개혁안 등 다른 법안들 통과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어떤 내용이길래 이토록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을까요? 네,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에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에 관한 법입니다. 수사 사건 기록 입첩 보류 지시, 사건 기록 회수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개입이나 회유, 외압 등이 있었는지 의혹을 밝히는 내용인데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도 명시한 만큼 여권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90일인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견 검사 20명, 40명의 파견 공무원 등 최대 100여 명 규모의 메머드급 수사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특검을 꾸릴 때 대통령은 야권의 교섭단체, 사실상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합니다. 해당 교섭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사흘 안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앞으로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건데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송에 걸리는 시간은 법마다 제각각이지만 통상 일주일이 걸리는데요.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적어 이보다는 짧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 달 27일이나 28일쯤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되돌아온 법안을 재표결에 붙이기 위함입니다. 재표결은 민주당 의석만으로 가능했던 첫 표결 시보다는 문턱이 높아집니다. 제적의원 과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구속 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제적의원 295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범야권 의석이 국민의힘 113석과 자유통일당 무소속 등 모두 115석인데 계산해보면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범야권은 재표결이 불발되면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 범여권은 108석인데 여권에서 8석만 이탈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 통과가 가능합니다. 결국 여러모로 여권의 이탈표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수용하자는 쪽이 과반을 훌쩍 넘을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며 여당 의원들이 여론의 압박을 받으리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낙선자들의 반란표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에 기분 나빠서 통과시켜야지 하는 수준의 의원은 없으리라고 확신하는 등 여권은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다시 합의에 이른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여야가 최상병 특검 법안의 합의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애초에 목표했던 2,000명보다는 적은 1,469명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직 모집 계획을 내지 않은 의전원까지 포함을 해보면 최종 규모는 1,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대학들이 제출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는 모두 1,469명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대학원인 차의전원을 제외한 39개 학교가 모집 인원을 제출했습니다.
사립대학 대부분이 정부 방침대로 정원을 늘리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성균관대와 아주대, 울산대 등 5곳만 10명에서 20명 정도 증원 규모를 줄였습니다. 국립대 가운데 증원 대상이 아니었던 서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교는 증원분의 60에서 85% 정도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차 의전원이 증원분 그대로 신입생을 뽑을 경우 내년 의대 신입생은 최대 1,509명 늘어나게 됩니다. 애초 정부 계획보다 500명 정도 적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2026년도 신입생 모집 때 2,000명 증원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협상한다면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온다면 2026 학년도 이후에 증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의대 증원의 마지막 변수는 법원 결정입니다. 만약 의대 증원 추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학들은 다시 지난해 정원인 3,058명을 기준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해야 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시아파 무장 조직 이슬람 저항군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와 부엘세바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슬람 저항군은 현지 시간으로 2일 낮 온라인 성명을 올리고 텔아비브에 2발, 부엘세바에 1발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자 지구의 민중과 연대하기 위해서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했고 구체적인 목표물이나 피해 상황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래 이슬람 저항군은 이스라엘과 주변 미군 기지에 여러 차례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 측의 휴전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에 협상 대표단을 이집트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양측의 협상을 둘러싼 전망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협상 타결을 끌어내려는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 하마스 쪽에선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가 이스라엘 측의 휴전 제안을 검토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협상 대표단을 최대한 빨리 이집트에 보낼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세력을 소탕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을 향한 재보복을 결정할 때 강요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던 걸 의식한 듯 군사작전을 놓고 지금도 이견이 있지만 논쟁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강행하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נעשה מה שצריך, כן? כדי לנצח ולגבור על אויבינו, לרבות ברפיח, כדי להבטיח את עתידנו. 물밑 협상과 기싸움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가자 지구를 재건하려면 많게는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조 원이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UN 개발계획 UNDP는 가자 지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겪어본 적 없는 수준으로 초토화됐다며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عندما نتحدث عن اقتصاد غزة يعني يكاد يفقد تقريبا 30% من ناتجه المحلي وهذا رقم أيضا كبير للغاية. إجمالي الدمار 72% من كل الأبنية السكنية دمرت. UNDP는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파괴된 주택을 모두 복구하려면 80년이 걸릴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건설 자재가 빠르게 공급된다면 작업이 2040년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지난달 30일에 일부 병원이 자율 휴진한 데 이어서 오늘은 서울 안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등 10여 곳이 자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연결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휴진하는 병원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10여 개 병원의 의대 교수 일부가 자율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빅5 병원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의 일부 외래 진료와 수술이 중단됩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뒤 피로도가 누적된 데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입니다. 휴진에 나선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의대 증원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도 동참했고 의료 대란 상황을 짚는 비공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매주 1회 휴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작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당직하면서 유지를 했는데 더 이상 버티기 어렵거든요. 이와 더불어 충북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10여 곳의 일부 교수도 휴진에 동참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휴진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서울대병원과 서울세브란스 병원 등도 지난달 30일에 자율휴진에 들어갔지만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아 관련 피해 신고 접수는 5건에 그쳤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상황을 점검한 뒤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8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진료 지원을 하는 피해 간호사가 10,000명 넘게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사 대신 다른 의료진 일손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오늘 47개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 부원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사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총선을 열흘가량 앞두고 북한 쪽에서 날아온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서해 NLL을 넘어오다가 우리 군에 격추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백령도 해병 6여 단의 방공 레이더에 서해 NLL 북쪽 상공에 떠있는 괴 비행체가 포착됐습니다. 군은 자주 대공포로 경고 사격에 나섰는데 비행체가 결국 NLL을 넘자 KA-1 경공격기를 급파해 기총 사격으로 요격했습니다. 우리 공관원을 겨냥한 북한의 테러 준비 징후가 입수돼 정부가 주 베트남 대사관 등 5개 제외공관 대상 테러 경보를 2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엘리트층의 이탈이 속출하는 현상을 테러 시도 배경으로 보고 있는데 북한 내부 통제에도 허점이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5개 제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상 제외공관은 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대사관, 주 선양,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입니다. 최근 정보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 중동 등지에서 우리 공관원이나 국민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 중인 징후를 다수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요원들을 파견해 한국 공관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물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체제의 회의를 느낀 엘리트층의 탈북 증가를 테러 시도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해외 파견 북한인들을 감시하는 특수기관원들이 이탈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 소행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허위 보고하고 우리 공관원 대상 보복을 기도하는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김정은이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층조차도 김정은의 통제를 뭔가 기만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전반적인 북한에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환으로 봐도 된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테러 위협 징후가 포착된 국가들뿐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도 해외 테러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테러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이번에 발령된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해당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강조해왔던 여야 합의 원칙과는 달리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렸는데요. 이번 달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야권의 압박이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이뤄졌다.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라면서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네, 관건은 이제 여당의 이탈표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재통과하려면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요. 앞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모두 재의결의 문턱을 넘질 못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어제 본회의 때요. 김웅 의원 눈에 띄었죠. 혼자 찬성표를 던지면서 여당 내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의원이나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 중에서도 소신 투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협치를 연출해냈던 여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또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세게 하세요? 아니 그럼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 최상병, 이태원, 김건희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 나간다? 방망이 치고 나가든지. 오늘 이 여성정 국회에서 유상정 회의가 저는 알아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게 알아들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본회의장에서 한다니까 그래. 아니 본회의장에서 한다니까 그래. 의장님 왜 고성을 지르십니까? 지난해 9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이 8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나쁜 정치입니다.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증거들이 온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이런 총선 민심이기도 합니다. 입법 과정과 또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진 의원님 모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 어떻게 보면 이제 김진표 의장이 결국에는 친정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국회의장의 형식적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사실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소심과 품격을 내던진 민주당과 이 박지원 전 의원을 포함한 당선인이죠. 아주 극렬적인 공세에 무릎을 꿇고 국회의 품위를 내던진 처사다. 저렇게 서둘러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최상병 특검은 경찰에서 최상병이 어떻게 죽었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공수처에서 지금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니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든 건데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그런데 뭐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특검을 하는 그러니까 명분과 본질에서 하나도 특검법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저런 법안을 지금까지 특검은 모두 13차례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는데 여야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급하지도 않는데 21대 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거 처리하고 중남미에 외유 10여일 가려고 저러는 것인지
저는 아주 국회의정 사상에 남을 부끄러울.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할 하나의 이유도 없었는데 무리를 했다. 이렇게 판단. 김진표 국회의장 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국회의장 임기 동안 굉장히 여야 합의를 이끌려고 상당히 좀 노력해온 측면은 많은 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도 한데 이제 막판에 와서 좀 압박이 거세서 좀 마음이 흔들린 걸까요? 아니면 이것은 본인 소신에도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걸까요? 압박에 어느 정도 이제 압박을 의식한 면이 있을 거라고 봐요. 김진표 의장은 아무튼 여야 합의를 많이 강조했던 의장이죠. 그리고 사실 어떤 여야 합의로 이제 특검법 같은 걸 처리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상정 자체도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여러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만 김진표 의장으로서는 아마 그 패스트트랙이 작년도에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신속 안건 처리법으로 이제 올라온 건데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신속 처리 안건이었으니까 패스트트랙이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김진표 의장이 뭐 저런 행동을 비판하기보다 향후 이제 이 대통령실이 이 특검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관건인데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도 그렇고 여권의 얘기는 어쨌든 나쁜 정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중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이 거부권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22대 국회 때 또 이게 올라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만약에 재의결이 안 된다면 말이죠. 지금 뭐 재의결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또 거부가 돼서 재의결이 안 되면 20대 또 올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렇게 막연하게 나쁜 정치다, 엄중 대응하겠다, 이게 절차가 어긋난다라고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인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거부권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좀 속내는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최상병 특검 통과에 대한 여야 입장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19표 이상의 이탈 가능성이 나올지 저는 그 현재의 어떤 야당의 그 모습들, 형태들, 독주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동의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그 본보기가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거든요. 네. 저는 이런 모습을 야당이 그 최근에 또 대통령 만나서 영수회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야당 역시도 조금 더 변화된 모습, 21대 막판까지 21대 초반처럼 이렇게 폭주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네. 사실은 이번에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요된 만남이죠.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야당 대표를 2년 넘게 700일 이상 안 만났다. 이 꼬리표를 달고서는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이랄까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야당 대표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총선 이후에 말하자면 이 국정 동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특검이 출범을 하고 수사를 해보면 그러면은 증거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특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좀 표 계산부터 해보겠습니다. 거부권 넘어와서 다시 표결을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되더라고요. 이탈표가 그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없죠. 없습니까? 없죠.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 사람 한 사람뿐이죠.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거리를 두고 있는 몇몇 의원들, 예를 들자면 조경태, 안철수, 그리고 윤상현, 도봉의 김재섭, 그리고 김용태, 포천에 이런 의원들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거리를 두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이번에 악수를 뒀어요. 무리수를 뒀어요.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것이 저렇게 서둘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쌍욕을 해대면서까지 국회의장을 압박을 해서 국회의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을 하는 이런 식의 무리수를 두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려는 입장도 만약에 이런 식의 입법 폭주를 방치하게 되면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의회 정치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여론의 역풍이 아마 꽤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조차 이번 조치에 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 말에 재의결에 붙여도 저것은 부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최상병 특검법 찬성한다고 했거든요. 얘기했죠. 네. 그리고 또 낙선한 의원들도 있잖아요. 네. 이거 무기명으로 하면 뭘 찍을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글쎄, 이제 낙선제한 예. 의원들이 이제 하나의 관건일 수 있어요. 근데 17표씩이나 이탈을 할까요? 저는 그 정도는 안 할 것 같아요. 숫자는 안 될 그 숫자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탈표가 꽤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번의 경우 이제 기명 투표입니다만 제 의견은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이탈표가 나올 텐데 17표까지 나와서 재해결된다라고는 좀 보지 않아요. 근데 22대 때 가면 또 어떻게 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22대에 가서 또 법안이 올라오면 그땐 이탈표가 적어도 돼요. 그냥 야당 의원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8표입니다. 8표인가요? 만약에 10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여건으로서 말이죠.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22대 국회 가서 민주당이 이거 또 올리면은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만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되거든요. 8표도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할 겁니다. 당론으로. 이것은 부결이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불출석 보이콧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당론으로 정해서 당론으로 정하게 되면 평상시에 언론에 이것을 내가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의원들도 당론으로 정해지면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최상병 특검법이 이 논리나 본질적에서 이것이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유가 현재 경찰 수사, 공수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재판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국무부, 국방부,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아니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식적인 사법기관의 조치가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그것이 만약에 미진하거나 의혹이 더 있거나 국민들이 상당히 납득하지 못하면 하는 게 특검 아닙니까? 수사가 너무 지체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가 잘못한 것이죠, 그동안. 그런데 그 공수처가 최근에 엑셀러레이터를 열심히 밟고 있잖아요. 국방부 법무관리관 핵심 피의자 중에 한 사람인 사람을 여러 차례 소환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장 청구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야당이 주장을 하는데 영장 청구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경북경찰청에서 철저하게 최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두세 군데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을 무슨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특검을 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일단은 민주당의 자기보순이다.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어요? 검찰에 맡길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수처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한다? 때문에 이런 논리 때문에 8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논리로 당론으로 정하면 저는 8석 이상의 이탈은 불가능할 걸 봅니다. 불가능할 것이다. 오늘 아침 대통령실의 홍철호 정무수석도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민주당에서 검찰 못 믿겠다 해서 공수처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민주당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면은 공수처도 그러면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못 믿겠다 아닙니까? 모든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은 특검으로 다 가자. 네네. 이렇게 법을 아예 개정을 하시든지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 보고 지키라고 하면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라고 하던데 좀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21대 국회가 여서야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다소 정치 쟁점화 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밀어붙이신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공수처 만들어 놓고 특검할 거면 못 믿어서 없애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예. 형식 논리로는 훌륭한 얘기인데 현재 공수처가 지금 뭐 지난해 8월에 고발장이 접수됐어요. 공수처에. 그리고 올해 4월에 처음 피의자 소환했다고요. 그동안 이제 한 여러 가지 생태를 보면 너무 미지네요. 물론 민주당이 만들었는데 왜 당신들이 공수처를 못 믿느냐라는 논리는 말은 되는데 그런 거 따질 계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공수처 이 수사 말고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 수사해야 된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외화 의혹 사건을 그 여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과반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앞으로도. 현재선 그렇습니다. 그 지난 총선 때도 그 이정섭 전 대사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논란이 제기됐었어요. 이게 다 이번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한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가 한계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미에서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내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관심이 없는 거고 어쨌든 이 최상병 관련 이 문제의 진실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대로 공수처와 물론 경찰 수사를 하니까 수사가 끝나고 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미 패스트트랙이 올라왔고 말이죠. 신속 처리 안건은 올라왔고 한다면 또 국민들의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라는 그 여론이 높다면 이건 과감하게 대통령에서 털고 나와도 돼요. 언제까지 공수처 수사를 끝나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논리가 대단히 빈약하게 들립니다. 예. 정쟁만 계속하느니 지금 뭐 특검법 문구를 보면은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실 명시하고 있거든요. 뭐 대통령실 개입한 게 없으면 그냥 여기서 털고 그냥 받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민주당 논리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논리가 틀렸죠. 공수처라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수처가 지금 대표적인 수사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뭐 수사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공수처를 없앤 다음에 특검을 해야죠. 이런 공수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특검도 하자. 이건 무슨 뭐 옥상옥이고 한마디로 기초적으로 논리가 안 되잖아요. 기초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공수처에서 대통령실까지 다 수사할 거 아닙니까? 아니, 공수처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동안에 공수처의 여러 가지 언행이나 이런 스타일을 보면 비윤석열 성향인데 공수처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수사를 하겠죠. 대통령까지 직접 수사든 간접 수사든. 그럼 공수처에 맡기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본 다음에 그래도 미진하거나 잘못됐다라는 여론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맞지. 무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는 게 이 총선 민의다. 총선 민의에 따라서 공수처와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13차례를 지금까지 했어요. 특검은 정치적인 관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수당이라고 이런 식으로 마구 몰아붙이면 국민적 의혹 우리나라는 무슨 특검의 나라입니까? 무슨 사건만 터지면 다 제쳐놓고 특검하면 그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두 분 다 이제 논리적인 좀 분석은 좀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여론적인 측면에서도 좀 질문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뭐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는 게 뭐 원칙일 수는 있지만 이왕 이렇게 특검이 전국의 핵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또 이제 발동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수사를 피하려는 듯한 또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또 우려도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실수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우선 첫째는 총선 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아주 무지한 기자회견을 해서 대통령이 설명을 했어야 돼요. 대통령이. 왜냐? 많은 국민들은 생업에 바빠서 최상병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잘 모릅니다. 최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누가 왜 이런 식으로 해병대 사단장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어떤 논리로 주장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거를 대통령실의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헌법상 규정된 이 거부권 그리고 총선에서 108석을 왜 만들어줬습니까? 잘못된 법안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거부하라는 게 총선 민의다.
어쨌든 뭐 108석의 또 의미도 있는 거다라고 물론이죠. 이제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거부권하면 10번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을 보면 다음 주 정도에 지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좀 국민께 송수상히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좀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예. 취임 이제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같은 얘기인데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예. 경북 경찰이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지켜보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논리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의석이 108석밖에 안 되잖아요. 여당은 지금 제1야당이 115석이고 그리고 야권 연합 이른바 범야권이 192석이에요. 예. 근데 결국은 의석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국민적 지지율이 없으면 말이죠. 대통령 하기가 어려워져요. 점점. 정치적으로 말이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또 거부권 행사한다. 여론전에서 밀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공수처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는 논리에 제가 반대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맞는 논리인데 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같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근데 계속 공수처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자.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통할까?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선제적으로 이른바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우리 국정지도 이렇게 바꾸고 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다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앞으로 여소야대 전국에서 여야 원내 사령탑,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네. 원내 사령탑이 참 쉽지 않은 자리인데요. 그렇습니다. 구인난 속에서 원내대표 경선을 미룬 국민의힘은 지금 하나, 둘 후보들이 좀 꿈틀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앞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는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한 불골쇄신의 노력으로 당의 환골탈태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네 지금은. 결단 어제 일요일까지가 등록일이니까 그때까지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라, 좀 불출마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우리 집에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어. 왜 나한테 고심한다 그래요? 고심 안 해요. 저는 저 의지는 이미 진지하게 확고히 서 있어요. 근데 다만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네, 송석준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후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후보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지금 얘기 나온 분들 다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출마 후보들이죠. 예. 송석준 의원은 경기도 이천 출신, 수도권을 대표해서 요새 득세하고 있는 수도권 강화론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필수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108명의 의원들을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스파르타, 영화 스파르타의 300인에 나온 것처럼 그 300인 뭉쳤듯이 108명이 똘똘 뭉쳐서 다음 국회 때부터 제기되는 각종 특검, 특별법 공세, 김건희, 한동훈 특검법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데에 아주 결사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총선의 민의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돼요. 예. 그런 두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다 세 명의 후보가 장단점이 있어요. 송석준 수도권 후보는 리더십에서 과연 지금까지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느냐, 이게 큰 의문이고, 이철규 후보는 대통령과 연결이 돼서 무슨 이제 나이 연대라는 말도 나오지만 이런 108명을 뭉치는 데에 앞장설 인물이, 몸을 던질 인물이지만 과연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 그리고 추경호 의원도 아니 대통령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했고 대표적인 TK 아닙니까? 윤핵관이고. 그래서 그 추경호 의원도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고 다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편중된 평가는 하지 않으시는군요. 골고루 단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철규 후보 아니고 아직은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중은 아내에게만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네. 이렇게 숨기는 이유가 뭡니까? 한다 안 한다 빨리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엔 접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불출마 쪽으로 접었다는 거의 언론 보도도 보도가 부인하기도 있는 건데 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철규 의원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안 저쯤 합니까? 나오면 말이죠. 출마 못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철규 의원의 생각대로 자칫 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예. 왜 이렇게 띄워놓고 또 왜 이렇게 자꾸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예요. 사실 얘기할 수 안 있죠. 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저 얘기가 약간 좀 궁색하게 들려요. 왜 의원들이 나한테 예. 하지 말라고 그러냐. 사실 그런데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에게 당신 출마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할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굳이 나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철규 의원이 무슨 대단한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친윤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의 여러 가지 패인 중에서 대통령실의 잘못을 다들 꼽고 있잖아요. 그동안 대통령의 행태라든지 예. 그것까지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친윤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나왔던 겁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들이에요. 국민의힘 내에서 나온 얘기들이. 예. 그것도 이철규 의원이 깔끔하게 접는 게 나아요. 예. 이거 자꾸만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몰라 바뀌려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도 소개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영수회담하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도 걸고 말이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뭔가 전향적인 모습을 좀 보여야죠.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그렇게 국정기조 전환이나 전향적인 모습 같은 거의 변화 이런 것들은 잘 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철규 의원이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날짜가 이제 며칠 안 남았기 안 남았죠. 때문에 네. 교통 정리는 좀 스스로 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언제쯤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하실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민주당은 지금 오늘 아침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박찬대 의원 역시 됐더라고요. 뭐 단독 후보였고요. 친명 3선이어서 친명 지도부 지금 완성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무슨 정당 민주주의나 이런 것은 다 포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되어버린 것이죠. 175석이나 되는 정당의 원내대표를 뽑는데 예. 후보가 한 사람 후보 출마를 해서 뭐 추대를 한다? 찬반 투표를 했죠. 예. 네, 뭐 사실상 추대인데 예.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실종이고 그리고 저런 식의 분위기가 앞으로 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아주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후보로 출마 거론되는 4명의 이 당선인들이 전부 다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완전히 부인을 해버리잖아요. 필요할 때는 다수당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정확하게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마구 아주 윤석열 정권을 몰아붙일 겁니다. 아마도 다음 22대 국회 때는 국민의힘의 108명 의원들이 전원 단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길지 몰라요. 마구 몰아붙여서 이재명의 사당화로 돼서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최강의 방어막을 만들 겁니다. 예. 어쨌든 찐명 원내대표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됩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좀 상대를 봐가면서 결정하는 또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제1조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파르타 300인처럼 108명이 똘똘 뭉쳐야 돼요. 예? 사직성의 각오로 쉽게 얘기하면 무슨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문재인 정권 때 왜 민주당에서 사용을 했던 빠루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들고 예. 이 나다르크처럼 막 바닥에 뒹굴면서 극한적인 투쟁을 했잖아요. 아마도 그런 투쟁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더 심한 그런 투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리더십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무슨 편한 이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건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이렇게 될 거면 복심끼리 그냥 만나서 찐명 대 찐윤 이렇게 만나서 원내대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은 강대강 좀 대치 국면이 더 가파라지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도 있거든요. 어차피 민주당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기조를 그렇게 잡아갈 겁니다. 그건 저는 그렇게 보고 저의 개인 전망은 그러는데 강대강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192대 108이에요. 이제 22대부터 5월 30날부터 말이죠.
이걸 지금 저쪽에 친명, 뭐 찐명의 박찬대 의원에 대결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되는 이쪽 더 세게 친윤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외유 내강으로 가야 돼. 외유 내강. 외유 내강으로 가서 국민을 보고 가는 수밖에 없어 이제는.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 것인가 국민의 눈높이만 보고 간다면 의석이 적어도 국민의 지지율로 이걸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완전히 강대 강으로 저긴 친명이가 여기 친윤으로 가서 세게 같이 밀어붙이자. 천만에 어렵습니다. 의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 민의가 무엇인가를 보고 간다면 말이죠. 훨씬 더 과거에 이순신 장군 명량대전 영화도 있잖아요. 여세석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석까지 싸울 문제 아니에요.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면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한계가 있다고요. 국민이 60% 50% 지지하는데 어떻게 192석을 밀어붙입니까? 175석 가지고 전략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똘똘 뭉쳐서 과거에 저기 그 나경원 원내대표 때처럼 가야 되는 전 전혀 그건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 아까 얘기한 거 보십시오. 거부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 지지만 받으면 그런 얘기 못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전략을 바꿔야 돼요. 거기에 세게 하면 여기는 외유 내강으로 가야 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그게 뭡니까? 그게 국민의 지지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냥 너무 과도하게 특검법 무조건 뭐 거부한다.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그러면 뭐 산술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난 총선 때 지역구 득표율 50대 45%였어요. 5%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50대 45는 사실상 똑같거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국민이 108석을 보장을 해줬습니까? 그리고 왜 헌법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법안, 선동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똘똘 뭉쳐서 막아내고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것이에요. 네, 국민들의 뜻? 아까 이제 최상병 문제에 관해서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론조사에 끌려가서 대통령과 정권이 통치나 정치를 하면요. 그 나라는 망합니다. 왜냐?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많은 국민들이 생업에 바빠서 사건의 진실이나 돌아가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 눈높이, 뭐 총선 민이 다 듣기로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현실 정치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고 108석을 준 민의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결사각오로 똘똘 뭉쳐서 대응해야 된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생활에 바빠서 국민이 잘 모른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 국민들의 생각을. 또 하나가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50대 45니까 5%밖에 안 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다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 걸 기준으로 의석을 봐왔던 겁니다. 대패도 항상 그런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근데 이걸 5%밖에 안 났으니까 득표수가 소선거구제한 제도화에서 그걸 감안해야 돼요. 근데 이거 자꾸 5%밖에 안 났으니까 크게 안 졌다면 그런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생각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면 지방선거 2년 후에 또 어려워질 거다. 제가 이말 짧게 드립니다. 간략하게 한 말씀씩 더 들을게요. 생업에 바빠서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뜻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최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최상병에 관한 수사위원회 논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국민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되게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 대한 반감, 불만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야당의 선전선동 공세에 많이 넘어가서 그저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최상병 특검 진실 규명 의혹해서 그거 해야지 왜 안 해? 이런 식의 찬성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데 휩쓸려서 뭐 여론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라가야 된다. 이러면 국민의힘은 108석 준 총선 민의조차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최 교수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글쎄 제가 김진 의원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이 민심이라는 게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그 최상병 사건 왜 모릅니까? 벌써 이게 작년 7월에 생긴 사건인데 많이 알려질 대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우리 김 의원님 그 의원의 존중을 합니다만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게 민주주의예요. 국민들의 여론을 따라갈 수 있는 거. 물론 모든 여론을 다 따라가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국민의 여론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물론 거부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입니다만 권력은 절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은 가능하면 정말로 이거는 거부권을 통해서 이걸 막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닌다면 말이죠.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또 거부권을 또 행사해서 22대 가서 이번에 보세요. 그럼 21대 때 최상병 사건 이 부분을 거부권 행사 하고 22대 또 거부권 행사 이게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전 현실 정치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검찰이 입법 로비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로비를 하면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들어갔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추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오늘 뭐 영하 300도 얘기하시고 명량도 얘기하시고 그만큼 국민의힘 사령탑 앞으로 쉽지 않을 거다 이걸 예고를 해주셨는데 전당대회도 그래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전당대회 중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잖아요. 지금 뭐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여러 전망이 분분한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유지가 됐다면 국무총리 후보로 1순위로 거론이 됐을 겁니다. 총리요? 네. 예. 그런데 총리로 후보가 지명된 다음에 아마 국회에서 임명 동의가 부결될 가능성이 이제 높았겠죠. 예. 자,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해외 유학은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끝난 다음에 본인이 이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뭐 모든 책임이 있고 나에게 있고 해서 겸손하게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포함한 한동훈 비판 세력이 아주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가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정치판에 아주 뼈저린 아주 이런 이 본질과 현실을 절감을 했을 겁니다. 이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해지면 물어뜯기는구나. 네? 이걸 아마 절감하고 있을 거예요. 예. 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요건은 차기 대권 주자로서 대중적 지지율을 한동훈 위원장만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주자가 없어요. 압도적인 차이로 리드하고 있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당원 100%가 당원 50%, 민심 50%로 이 룰이 바뀌게 된다면 예. 한동훈 위원장에게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유리해지는 예. 것이죠. 그래서 당위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이라는 개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봤을 때 하여튼 죽기 살기로 출마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당위론이고 예.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본인이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머리가 명석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저는 조금 저울질을 하자면 가능성 쪽이 좀 더 높지 않겠는가. 전대 나온다. 출마할 가능성이 출마한다.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예. 오늘 저희가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또 꺼내든 이유는 바로 한 장의 사진 때문입니다. 최근에 두문불출했었는데 자택 인근에서 포착된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저게 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글쎄요. 그러는데 아직 본인이 나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한동훈 전 맞는 것 위원장이. 같아요. 예. 저 사진까지 예. 정확히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은데. 저런 사진 화제되는 거 뭐 본인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죠. 거겠죠. 그건 예. 한동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특히 여권 지지자들이 지금 특별히 지지할 사람, 물론 여권의 주자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전당대회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게 정치라는 게 이게 언론에서 잊혀지면 말이죠. 예. 대단히 불안합니다. 예. 잊혀지면 안 좋은 거죠. 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돼야 되고 인지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 패배에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되면 말이죠. 상처 또 입을 것 같아요. 예. 전 이럴 땐 조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반성과 성찰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했으면 이재명 대표 그때 나올 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여권에서. 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책임 정치라고 봐요. 예. 책임성, 대표성, 반응성 이런 것들이에요. 국민에게 얼마나 반응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한단 말이죠. 기회가 안 올 때 안 오더라도 예. 전 좀 잊혀지는 것도 괜찮고 내공 쌓고 예. 그럼 반드시 기회가 올 겁니다. 전 그래서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걸 안 나올 것 같고 예. 이 전망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두 분이 뭐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가기 전은 전망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에 전화를 건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 당선인들도 연락이 오고. 예. 근데 떨어진 사람도 연락 오는 건 제가 더 마음이 아프더만요. 아니 당선인 누가 연락했어요? 고맙다고? 아니 그 여기 요 마포잖아요 상황이 조정훈. 아 조정훈이요? 네. 그다음에 그 용산의 권영세 후보. 권영세 의원. 네. 그리고 이제 이 서울 경기가 거의 없으니까 없잖아요. 근데 문자가 왔어. 안녕하세요. 김웅구 선생님 맞나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깜짝 놀란 거예요. 선거 끝나고 한 번도 총선 유세 기간 동안은 한 번도 못 맞추고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죠. 네. 아 김웅구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당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당 수습 때문에 자기 또 사퇴했잖아요. 바로. 그런 바람에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다고. 제가 몸이 좀 이제 조금 좋아지면은 그때 한번 연락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몸도 안 좋은 사태에서 바로 얼른 집으로 가든 어디 휴식처로 가든 갔는데 그래도 연락이 왔다는 거는 저로서는 참 감사하죠. 아이고. 선거 때 고생했는데 연락 한 통 없더라. 김은국 씨가 좀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전화가 왔다 그래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은국 씨에게도 전화하고 낙선자도 만난다고 그러고 스킨십을 넓히려고 하는 시도는 분명한 것 같죠?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배워가는 것이죠. 아주 정치를 뼛속 깊이 얼마나 이것이 처절하고 잔인한가를 배웠을 겁니다. 특히 하여튼 인적 파워에서 약해지기만 하면 내가 물어뜯긴다.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참패를 했어요.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당대표 선거에 나왔습니다. 당대표가 됐어요. 만약에 그때 선거에 나오지 않고 이 뒷전에 밀리고 이랬으면 대법원 이 유죄 판결에도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윤석열 후보하고 맞붙는 대통령 후보 경선도 아주 어려웠을지 몰라요. 아니 이재명 대표 보세요. 대통령 선거 때 패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궐선거 자리가 나니까 바로 출마를 해서 국회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 당대표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전당대회 당대표에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홍준표와 이재명 대표의 그 케이스를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네. 고심 깊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두 분 말씀 중에 어느 쪽에 좀 방점을 둘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전 논설위원, 최창렬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엔 녹색빛이 감도는 곳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맘때면 남녘에서는 녹차 수확이 한창인데요. 주산지인 전남 보성은 초록 물결이 요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년 역사를 지닌 녹차밭 일대에서는 보성 다향 축제도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보성 차문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녹차 향이 여기까지 막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차밭은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산 비탈을 따라 넓게 펼쳐진 녹차밭에서 농민들은 분주히 찻잎을 따기도 했는데요.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보성 녹차는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도 등재됐습니다. 이맘때가 녹차밭을 즐기기 가장 좋은 시기라 나들이객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싱그러움을 뽐내는 보성 차밭을 중심으로 47번째 보성 다향 대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천년차의 유혹 보성의 프로포즈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야생차로도 유명한 경남 하동군과 함께 한국의 차 문화를 선보이고 중국과 일본 등 나라별 명차도 맛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찻잎 따기와 차 만들기, 경연대회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됐습니다. 올해 다향 대축제는
일림산 철쭉축제와 서편제 소리축제, 마라톤과 요트대회 등 9개 행사도 통합됐습니다. 차밭뿐만 아니라 보성 전역이 축제의 장으로 변했는데요. 천년 역사를 지닌 보성 녹차와 솔밭으로 유명한 율포 해수욕장, 그리고 다양한 남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보성 다양 대축제는 오늘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전남 보성에서 YTN 오선일입니다. 네, 날씨가 이제 여름의 문턱에 가까워진 듯 합니다. 오늘 땡볕에서는 눈을 제대로 뜨기가 어려울 정도로 볕이 아주 뜨거운데요. 벌써 24도까지 오른 서울의 기온은 한낮에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래서 볕을 피해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는 마포대교 아래로 나와봤는데요. 아직 습도가 높지 않아서인지 그늘진 곳에서는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를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한강으로 나와서 나들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참 산책 즐기기 좋을 정도로 맑고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오늘 전국의 대기질 깨끗하게 있고요. 비 소식도 없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춘천이 29도로 전국에서 가장 덥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전과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도 낮더위가 이어지겠고 어린이날인 모레 전국에 더위를 식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봄비치고 강하고 요란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뜨거운 볕에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무척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항상 자외선 차단제는 수시로 덧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도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네, 이제 치료 불가와 치료 그리고 관련된 진료 지원을 안내하는 글씨들 여러분들 최근에 병원 가셨다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안내를 보고 발걸음을 돌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시작이 된 의정 갈등에 사법 변수까지 가세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차의과학대를 제외한 전국 의대 39곳은 지난해보다 1,469명을 증원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차의과학대를 포함하게 되면 최대 1,509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애초 정부의 목표인 2,000명보다 500명 정도 줄어든 숫자인데요. 정부는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2,000명 증원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도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이 불씨는 법정 공방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에 집행정지 항고심 신문 기일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내민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타당한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적 공방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이 당사자 적격, 의대생들과 대학 총장이나 대기업이 어제 이분과 관련돼가지고 어떤 이런 가처분을 제기할 만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처분 집행정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증언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만약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의대 증원 취소 본안 소송 결과까지 기다려야 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칫 소송이 길어질 경우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입학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결정에 따라서 이 전략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계는 법정에서 누가 옳은지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를 향해 합리적인 증언 근거를 재판부에 서둘러 제출하라고 압박을 이어왔는데요. 이어서 이 내용은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대해 정원 확대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던 의대생 측은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언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의대 시설 조사 결과 등 서울고법이 재판에서 요구한 자료를 서둘러 제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의사들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이면택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며 정부와 협의 중인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절차를 잠시 멈추라는 법원의 판단을 정부가 따르지 않는다면 3건 분립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 맞서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나아가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의사수 추계 연구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받은 뒤 심포지엄과 연구에 나서 적정 의사수를 찾고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누가 더 과학적이냐를 둘러싼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는 한 의정 갈등 해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빅5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일부 교수가 오늘 진료를 중단하는 등 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이 재차 휴진에 나섭니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오늘 자율적으로 휴진하는 대신 병원 정문에서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비공개 세미나를 엽니다. 이 밖에도 충북대병원과 대전 성모병원, 건양대병원, 원광대병원 교수들도 정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휴진에 동참합니다. 정부가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 병원에 대해서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 병원 지정과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 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의료개혁의 핵심은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를 확립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실력과 인프라를 갖춘 병원을 늘려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고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에서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 등으로 인해 중증 응급 환자들이 불안함에 밤잠을 설친다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상급 병원의 진료 축소에도 암 환자분들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현재 68곳의 암진료 협력 종합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상담 콜센터도 설치해 진료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대부분 각하된 뒤 항고 절차를 밟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장에게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YTN에 예전부터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다며 행정칠부가 맡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칠부는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원 확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는데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재판장 등이 의대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등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A 재판장이 자신의 자녀가 의대생이라 사건을 심리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고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칠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양복점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원단보다 저렴한 천으로 옷이 만들어진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단을 바꿔친 주체가 누군지를 놓고 양복점 측과 전 직원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환불 통보를 받기 전까진 피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재작년 서울 한 양복점에서 예복을 맞춘 A씨는 지난달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주문한 영국산 원단보다 저렴한 천으로 양복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옷 살 때는 100여만 원을 환불받았지만 찜찜함은 계속 남습니다. 결혼식 때 특별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쵸? 이제 좀 좋은 원단을 골라가지고 이제 이런 정장을 맞춘 건데 전 이미 결혼식을 다 치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결혼 박람회에서 같은 양복점을 알게 된 다른 소비자도 1년 반 만에야 원단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고 100여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처럼 해당 양복점에서 원단이 바뀌었다고 통보받은 소비자는 30여 명. 양복점이 밝힌 환불 규모만 3천여만 원입니다. 솔직히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알 방법이 없죠. 그렇게 해서 대놓고 속이면은 솔직히 알 방법은 없죠.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현재 양복점 대표는 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은 양복점에서 일하다 그만둔 직원이 했는데 이 직원은 업주가 원단을 바꿨고 피해 소비자도 더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양복점 측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원단 바꿔치기는 해당 직원이 퇴직 전에 몰래 벌인 일인데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한 데에 앙심을 품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환불을 해줬더라도 사기 혐의는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단 바꿔치기를 주도한 게 누구든 소비자들은 통보를 받기 전까진 피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 그냥 촉감만으로 원단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전문가들은 옷의 원단 정보가 반드시 적히도록 요청하거나 주문할 때 원단 견본을 확보했다가 완성되면 비교해보는 게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승용차를 대신 옮기다가 10대가 넘는 차량을 들이받았던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경비원은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이 차주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벤츠 승용차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이때 경비원이 운전을 하고 있던 건데요. 뒤쪽으로 천천히 갔다가 갑자기 속도가 붙어서 부딪히고 다시 갑자기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이렇게 쿵 하고 부딪힙니다. 이번에는 다른 차에서 찍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가 빠르게 밀려날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12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붉은색 브레이크 등이 선명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차를 운전했던 경비원과 차 주인도 이걸 근거로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벤츠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모든 게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기자분들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선례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 법인이 소송 대상인데 3억 원 정도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이들은 차량 내부 장치들의 결함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이 차량이 앞뒤로 돌진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비원의 신체적, 정신적인 상해는 물론 피해 차량의 수리비까지 벤츠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급발진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량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의 증거 보전 신청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을 한 경비원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차가 12대 박아왔으니 이 차를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차주나 너무 억울합니다. 진실을 꼭 밝혀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참담합니다. 어제 저녁 전북 전주시 재활용 처리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 도중에 가스가 터졌는데 작업자 5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간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언가 터진 듯 파편들로 어지럽게 뒤덮인 바닥. 산소호흡기를 맨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 지하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배관을 교체하던 작업자 5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이 심해가지고 전신을 이제 붕대로 조치를 하고 도착했을 때는 그분들이 폭발을 동시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고 서 있는 분도 계셨고. 소방당국은 새어나온 메탄가스 때문에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화마가 집어삼킨 건물에서 검은색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북 음성면 1층짜리 폐기물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에 있던 직원 3명이 황급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온통 암흑천지입니다. 경기도 김포 양촌읍에 있는 LH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긴 건 어젯밤 10시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360여 세대 주민들이 한때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퇴근하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정전돼서 한번 방전됐다가 지금 걱정하시더라고요, 다들. 냉장고가 불이 안 들어서 큰일이에요. 아파트 관리소 측은 자체 전기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했다며 3시간 반 만에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측이 피습 사건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담당 경찰관을 고발했습니다. 배 의원 측은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에 A 총경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 의원 측은 A 총경이 사건을 맡은 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올려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 총경은 수사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닌 이미 언론에 공개됐던 내용만 썼다며 해당 글을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기아 팬이었던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경력금 명목의 돈을 받긴 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장 전 단장은 FA 계약을 대가로 포수 박동원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받고 있는데 장 전 단장 측은 돈을 요구한 건 맞지만 박동원 선수가 청탁을 하지 않았던 만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기들이 배신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이랬는데 내가 니네처럼 기사를 두고 차를 끄냐 골프를 치냐 이 업을 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이 아저씨들이 미안하지만 들이 수준이 너무 낮아서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뒤에서 떨지 말고 계모와 언니들이 나를 너무 핍박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은 늘 콩지가 이겨. 네, 하이브와 어두워 민희진 대표의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이번에는 BTS 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분쟁이 BTS에도 불똥이 튀자 사고 앞에 근조 화환을 보내고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내면서 하이브를 비판했습니다. 김승화 기자입니다.
하이브 사옥 앞에 근조 화환들이 놓여 있습니다. 업계 1위 무능 소속사, 방탄 방패로 쓰지 말라 등 경영진을 비판하는 문구들로 가득합니다. BTS가 거짓 뉴스와 루머로 피해를 입는데도 소속사가 방관하고 있다는 전면 광고도 중앙일간지에 등장했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BTS에도 악영향을 끼치자 팬들이 나서 소속사를 직접 겨냥한 겁니다. 앞서 하이브는 BTS가 연루된 각종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지만 팬들의 분노는 여전합니다. 하이브가 대내외 부정적인 이슈에 BTS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건 하이브가 아닌 BTS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이브는 BTS 멤버들 전원 입대에 따른 영향 등으로 지난 1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군복무 중인 RM이 오는 24일 솔로 2집을 발표할 예정이고 멤버 중 처음으로 진이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어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또 우리 아미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볼썽사나운 여론전에 이어 법적 공방도 앞두고 있는 하이브가 팬들로부터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번엔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 법적인 쟁점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엔 또 계약해지권 공방이더라고요. 이거는 네. 계약해지권 주장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배임 의혹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도어라는 레이블을 아는 이제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걸그룹이 사실은 어도어의 유일한 걸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걸그룹이 어도어에서 나오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어도어는 이제 빈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뉴진스가 계약 그 기간을 계속 가느냐, 해지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일반적으로 하이브 산하에 있는 레이블들은 다 계약 해지권을 이사회에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독 대표이사에게 줘버리면 대표이사 이제 마음대로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민 대표가 하이브에게 뉴진스와 관련된 계약 해지권을 내가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해줘버리면 하이브에서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자산인 예. 뉴진스와 관련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입장에서는 아니 계약 해지권을 주게 되면 자신이 마음대로 뉴진스를 계약 해지시키고 이제 어도어를 껍데기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경영권 탈취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이브 입장에서는 뭐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한 근거로 네. 계약 해지권을 민 대표가 단독으로 달라고 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논리적인 그런 관계는 성립이 됩니까? 성립될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레이블들은 전부 다 이사회에서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민 대표가 자기한테 단독으로 달라고 하느냐. 그거 자체는 마음대로 뉴진스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겠다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이브가 틀어지면 뉴진스를 계약 해지시켜서 데리고 나가서 뭐 어도어를 완전히 형이화시키고 이제 본인의 어떤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하이브에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의심의 눈치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 뭐 끊임없이 서로 흠집내기 공방으로 가고 있는 건데 주주간 계약 위반을 위반했느냐 민희진 대표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업무상 배임으로 경찰을 고발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뭐 하이브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 비밀 유지 위반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주간 계약을 하는데 이건 이제 하이브하고 민희진 대표 간의 계약입니다. 여기서는 뭐 주식에 대한 풋옵션, 콜옵션 조항도 있고 어느 한쪽이 계약 위반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주간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이브는 일단은 민희진 대표가 위반을 했기 때문에 민희 대표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다투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지분을 18%를 갖고 있어요.
근데 28%는 하이브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민희 대표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민희 대표가 이제 어도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이것을 나중에 팔아서 수익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하이브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풋옵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에 팔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계약은 예. 이걸 팔 수 있는 가격을 어떻게 정했냐면 예. 어도의 2년치 영업이익 평균치의 13배에 팔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민희 대표가 뭐 기자회견 때 나는 뭐 1,000억 벌 수 예.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한 것이 사실은 그럼 지금 따져보면 1,000억 정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13배로 하면. 예. 그런데 지금 하이브 측 주장은 이 13배를 30배로 올려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30배로 올려주면 예. 배임의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30배로 올려줘버리면 회사 돈이 사실은 민희 대표한테 훨씬 많이 가는데 30배로 올리면 1,000억에서 한 2,400억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400억 이상은 더 줘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배임의 요소가 있다. 예.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어떤 상황 자체는 보면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예. 그러면 이 풋옵션을 13배로 하느냐 30배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 돈 가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갈등이 생겼고 이 갈등으로 인해서 뭐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냐 아니면 이제 민희진 대표가 이 갈등으로 인해서 어도어를 나와서 뭐 어도어 자체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계약 위반으로 되면은 민희진 대표가 손해 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진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이제 왜 없어지냐고 예. 하면요. 지금 18%인데 예. 실제로는 민희진 주유의 측근까지 합치면 20%예요. 근데 20%를 살 때 본인이 그냥 뭐 자기 돈을 산 게 아니고 예. 하이브로부터 빌려갖고 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했던 풋옵션 식으로 해갖고 하이브한테 요구해서 사가게 하면 뭐 1,000억, 2,400억 될 수 예. 있는데 본인이 계약 위반을 하게 되면 예. 액면가 예. 또는 뭐 공정가치 70%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버리면 한 뭐 28억 그것밖에 안 돼요. 거의 날아가 버리는 그렇죠. 거군요. 자기가 계약 위반을 하면 예.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28억 정도 되는데 네. 28억 받으면 이 주식을 살 때 하이브로 또 빌려서 샀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는 방식 대표로 빌려서 샀죠. 예. 그럼 28억 중에서 20억은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본인한테 남은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 지금 하이브하고 민희진 대표 간의 지금 갈등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 민희진 대표가 계약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네. 공방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배임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배임 혐의를 가리는 데는 배임의 요소가 아니라 배임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좀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배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하이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은 민희진 대표가 어도의 대표잖아요. 예. 근데 어도의 유일한 자산이 뉴진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뉴진스를 빼낸다랄지 뉴진스가 어도를 상대로 해서 권리 침해 소송 그러니까 계약 기간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분쟁이 붙으면 이제 어도의 가치가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희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풋옵션 해서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그다음에 뭐 외부 자본가 들이해서 어도를 싸게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하이브의 주장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정말 이런 시도를 했다랄지 예. 그러면 뉴진스라는 기업에 뉴진스를 빼돌려서 의도적으로 그러면 뉴진스의 손해가 가는 거고요. 예. 또 대표이사로서 뉴진스를 빼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대표이사 임무를 위배한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업무상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정말로 빼돌리기 위해서 경영권 탈취하기 위해서 한 예. 거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이제 민희 대표하고 하이브 주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예. 뭐 이 부분은 뭐 수사에 의해서 가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밝혀지기 쉽다고 보세요, 이 경우는? 근데 뭐 어렵긴 명확한 증거가 없다 이런 어렵긴 또 분석도 한데요. 있더라고요. 지금 예. 하이브에서 내놓은 어떤 증거들, 예. 그게 뭐 내부 문건, 업무와에 관련된 문건이랄지 이제 카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어도의 부대표와 같이 상의해서 예. 이런 행위를 하려고 갔다고 한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사적인 대화고 내가 어떻게 어도를 탈취할 수 있느냐
이것은 뭐 소설에 가깝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경찰의 결과를 봐야겠죠. 일단 뭐 워낙에 여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 뭐 양측의 여론전도 팽팽한 것 같고요.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 홍보에 집중을 하면서 SNS에 이런 사진도 올렸습니다. 좀 그래픽으로 보여주실까요? 네, 뉴진스 홍보에 지금 뭐 공방이 뭐 치열하긴 하지만 뉴진스 홍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준비되면 보여주시고요. 그런 얘기는 나는 지금 뉴진스 엄마로서 뉴진스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뉴진스에 대한 찐사랑은 내가 갖고 있다. 이런 여론을 좀 퍼뜨리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여론전이죠. 그러니까 뉴진스를 직접 이제 본인이 전부 다 프로듀싱 해가지고 이렇게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이브라는 거대 기업, 지금 뭐 사실 매출이 5조 이상 돼서 이제 대기업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것만 남아 있는데,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하이브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예. 일반적인 기자회견과 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뭐 막말도 하고 욕설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저는 먹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뉴진스가 어느 쪽을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그러면 본인이 프로듀서였고 뉴진스는 오히려 자기 편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저 얼마 전에 뉴진스가 뮤직비디오 공개했잖아요. 예. 근데 하루 만에 1,100만 뷰가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뉴진스의 인기에는 지금 영향이 없어요. 둘이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이제 이사회랄지 아니면 주주총회 같은 걸 다 거쳐야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월 24일인가 아마 뉴진스가 컴백하기로 돼 있을 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컴백 이후에 뭐 주주총회나 그런 것이 열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민희진 대표가 아마 주총이 열리면 해임될 가능성이 커요. 이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뉴진스가 홍보 잘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민희진 대표를 하이브에서 해임을 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여론전에서 보면 예. 민희진 대표에게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뉴진스 엄마로서 뉴진스에 나는 집중을 하겠다는 이제 취지의 어떤 이미지, 예. 이제 홍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에게 여론전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SNS 사진 들어왔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뉴진스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민진 대표, 무라카미 다카시와 협업한 사진을 이렇게 SNS에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표정도 이제 포착이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론전을 펼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뉴진스 엄마로서 뉴진스를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 법적으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일단 계약경이 예. 많이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어떠한 하이브나 어드워 측에서 계약 위반한 게 없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유약금을 엄청 물어줘야죠. 그러면 그러기 어렵고 뉴진스 입장이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죠. 본인들이 앞으로 프로듀싱을 하고 뭔가 더 인기를 얻고 더 가기 위해서는 민희진이라는 아주 뚜렷한 그런 프로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예. 아니면 하이브라는 거대 기업이, 이건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그런 기업 아래에 있어야지 자신들이 더 승승장구 있고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로 계속 유지를 하든지 더 훨씬 더 향상될지 이제 그걸 좀 생각하는데, 예. 일단 계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계약에 있어서 하이브 측이 위반한 게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예. 뭐 서로 어떤 형태든지 극적 합의. 극적 예. 합의인데 이제 극적 합의는 제가 볼 때는 예. 아까 우리 풋옵션 얘기했잖아요. 콜옵션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에 있어서 어떤 돈이 매개체가 돼서 민희 대표가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뭐 1,000억 이상일까요? 아마 최소한이 1,000억이겠죠. 예. 본인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사실은 이 지금 과정을 겪으면서 민희 대표 입장에서는 잃은 것은 없어요. 일단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았고요. 예. 또 자신의 어떤 존재가,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필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새로운 회사를 차린다랄지 아니면 새로운 뭐 아이돌을 또 양성한다랄지 뭐 그렇게 투자를 하고 하면서는 본인이 입지가 또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어쨌든 뭐 뉴진스나 또 지금 BTS 아미들까지 지금 뭐 굉장히 행동에 나섰다고 하는데 많은 팬들이 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좀 양측이 협의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요. 최상병 특검 어제 국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도 끝으로 좀 간략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가 좀 이제 지연이 됐고 공수처에서 지금 소환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짚어보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그리고 어제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환 조사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두 피의자 신문 조사라고 하던데 네. 좀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을까요? 그 모르겠어요. 이제 예. 조사를 뭐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뭐 2번에 걸쳐 했죠. 예. 26시간 했다고 전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 대리인데 국방부.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키맨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2명이에요. 왜냐하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과실의 범위를 확대하지 말고 제한적으로 해라. 이 말 자체는 뭔가 책임 있는 사람의 범위를 좀 줄여라. 이제 예. 이런 취지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가 외압을 가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예. 이제 원래는 이게 결제가 다 된 사항이었거든요. 예. 지난 7월 31일 날. 그런데 7월 31일 날 보류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보류를 시키지 않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그걸 경북 경찰청에다 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보낸 서류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예. 이첩된 서류를.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박경훈 조사본부 직무대리는 이제 경찰청에서 사건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경찰청으로 넘어갈 때는 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혐의자가 8명이었는데 이제 조사본부에서 다시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8명에서 2명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면 왜 조사본부에서 이 기록을 보고 나서 왜 과실이 있는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였느냐. 이것은 국방부 장관이랄지 사령관이랄지 아니면 대통령실이랄지 이런 데서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을 둘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거고, 또 유재은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인 이시원 비서관하고도 통화한 내역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대통령실도 개입한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수사 외압과 관련된 부분을 사실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진술 내용을 저희가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진술 내용을 토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윗선 수사로 갈지 여부잖아요. 네. 이종섭 전 장관이나 뭐 신범철 전 차관 소환 조사 지금 뭐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뭐 신범철 전 차관이랄지 그다음에 이종섭 전 장관은 뭐 당연히 조사해야 할 거예요.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번 이제 호주대에서 임명받은 날 4시간 조사는 받았는데 예. 그때는 이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약식으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사를 일단 제일 실무선에 있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그다음에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그다음에 이제 4일 날 김계환 사령관을 조사해요. 그럼 김계환 사령관 조사하면 어느 정도 이제 밑에 실무는 다 조사가 됐기 때문에 예. 신범철 전 차관하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이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거의 뭐 4일날 조사가 끝나면 뭐 아래서는 다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뭐 대통령실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냐 이것도 핵심이지 근데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요. 예. 지금 통화 내용만 발견됐는데 예. 통화 내용은 뭔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화 내용은 오늘 얼마든지 압수수색에서 되는데 압수수색 했다 하더라도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사실은 이건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그건 남아 있지 않고 예. 통화는 이제 군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암호화된 또 휴대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관여된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우리에게 지시를 했다랄지 그런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예. 대통령실까지는 가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검안 통과가 뭐 공수처 수사에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지도 관심인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압의 증거들이 온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서 온 국민과 함께 규탄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사법 절차에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도 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좀 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면 네. 뭐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더 나가서 특검을 하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그건 볼 노릇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냐의 여부는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네, 최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은 아닐 테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대통령 후보와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말이 아니었느냐며 현수막으로 붙인 것만 해도 수만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수사 가로채기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도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이 오히려 경찰이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에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정치적인 접근으로 조사를 가로채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의 권리라며 법안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언제든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법안을 재표결에 붙일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법안을 공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은 이번 달 27일이나 28일쯤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재표결에 붙이겠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첫 표결 때보다는 문턱이 높습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재적의원이 전원 출석할 경우에 197명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법 여건에서는 최소 17표가 넘는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똘똘 뭉치면 재의결이 불가능하지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쉽게 결과를 점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50여 명이 낙선이나 낙천, 불출마로 곧 국회를 떠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도 여당 의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 최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이 민주당이 법안을 손질해 다시 올릴 경우 전국은 또다시 극심한 대치 국면으로 문을 열게 될 전망입니다. 도로가
차가 온통 흙탕물로 잠겼습니다. 차 앞부분이 완전히 잠겨버렸는데요. 최근 미국 중남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텍사스주에도 홍수 위기가 닥치면서 휴스턴에서 학교가 문을 닫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휴스턴 기상당국은 이번 홍수가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고요. 교육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2일과 3일 학교 전체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네, 눈 아래 커다란 상처가 보입니다. 보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보니 살이 많이 아문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푸스라는 이름의 인도네시아 야생 수마트라 오랑우탄입니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자 약초를 씹어서 으깬 뒤에 즙을 발라서 치료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동물행동연구소 이자벨 로머 박사팀이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연구팀은 이런 적극적인 치료 행동이 인간과 유인원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엔 북한에서 열린 의류 전시회입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네. 하단에 좀 자막이 가려져 있는데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을 봐주실까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의 캐릭터 라쏘 베어가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보도한 봄철 피복 전시회 현장 사진인데요. 해외 유명 캐릭터 디자인이 도용된 정황이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북한이 정식으로 디자인 판권을 산 걸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열흘간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미리 나와 있던 취재진을 향해서 봄이 왔네요라며 짧은 인사를 건넸는데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반도체 훈풍을 맞이한 삼성전자의 상황을 빗댄 걸까요? 표정도 밝아 보입니다. 이 회장은 다만 이번 출장의 성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학가의 반전 시위가 길어지면서 경찰이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질서가 우선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전 시위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대학으로 확산해 시위대와 당국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무장경찰 인력 수백 명이 시위대가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치우며 UCLA 농성장으로 진입합니다. 경찰이 대학 내 시위대를 향해 현장을 떠나라고 명령한 지 몇 시간 뒤입니다. 시위 참가자 수백 명이 캠퍼스에 남아 저항했지만 결국 강제 해산되고 2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앞서 맞불 시위대와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자 대학 당국은 경찰 진입을 요청했습니다. Had people mazing us, beating us with bats and sticks, throwing whatever they could to us, and none of this law enforcement was here at all. 미 대학가의 반전 시위는 컬럼비아대를 시작으로 30여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지금까지 최소 2,000명이 체포되는 등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폭력 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Violent protest is not protected. Peaceful protest is. It's against the law when violence occurs. Destroying property is not a peaceful protest. 유럽에선 프랑스에 이어 영국 대학가에서도 반전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잉글랜드 셰필드와 브리스톨, 리즈, 뉴캐슬의 대학 캠퍼스에서 천막농성 등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기업과 협력을 끊고 이스라엘 대학과도 관계를 단절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 역시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허용되지만 반유대주의 행위는 단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위대와 공권력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대량으로 공급한 사실을 미국 백악관이 공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달 안에 신규 제재에 나서겠다며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7일 러시아 보스토니치 항을 찍은 위성사진.
북한이 석유 밀수에 사용하는 백양산 1호가 포착돼 북러 간 석유 거래가 의심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브리핑을 열어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실어보낸 게 맞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3월에만 16만 5천 배럴을 공급하는 등 유엔 안보리의 연간 제재 한도를 이미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n shipments have already pushed DPRK imports above the 500 barrel annual cap mandated by the UNSC. 백악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러시아의 석유가 반대급부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항구의 근접성을 고려하면 이런 거래는 무한정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을 해체한 것도 북러 간 검은 거래가 배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y disbanding the panel of experts, Russia is also attempting to obscure its violations of bi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t the risk of emboldening Pyongyang to take increasingly aggressive and provocative actions. 미국 국무부는 북러 간 정제유 거래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안을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로운 제재는 미국 독자 제재 차원이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등과 공조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우주로 향하는 관문인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우주항공축제가 개막합니다. 특히 우주센터 발사장은 축제 기간에만 일반인에게 공개돼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액체 추진 로켓과 나로호, 그리고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른 몸집보다도 훨씬 큰 추진 엔진과 인공위성을 탑재하는 장비는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합니다. 제 세대는 우주를 못 갈 수 있는데 우리 자식 세대는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국내 유일 우주 축제인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개막합니다. 야외 축제장에서 펼쳐지는 우주 과학 체험은 무려 160여 종류에 이릅니다. 평소 진입로 길목부터 엄격하게 통제되는 나로 우주센터 발사장이지만 이번 축제 기간만큼은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센터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고흥 나로도항 일대에서는 14년 만에 수산물 축제가 부활했습니다. 다도해상 국립공원 청정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했던 어촌 마을에도 모처럼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축제로 인해 가지고 활력을 느끼고 좀 더 우리나라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전남 고흥군은 이번 우주항공축제에 10만 명 넘게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작년에 성공을 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들어갔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고흥 우주항공축제는 어린이날 연휴 사흘 동안 열립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순식간에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볕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환갑 연휴를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나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땡볕에서는 지금 서울의 기온이 29도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무 그늘이 있는 곳에서는 아직 습도가 높지 않아서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산책 즐기기 참 좋을 정도로 맑고 청명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 없겠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29도로 전국에서 가장 덥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전과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도 낮더위가 이어지겠고 어린이날인 모레 전국에 더위를 식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비는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봄비치고 강하고 요란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뜨거운 볕 때문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야외 활동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수시로 덧발라주시고요. 호흡기 관리에도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 30분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